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파루파예요. 작습니다. 귀여워요. 하찮고. 원래 이름은 아홀로틀이라고 멕시코에 사는 도롱뇽인데 우파루파는 일본이 아홀로틀을 상업화시키면서 붙인 이름이거든요. 되게 특이한 동물입니다. 다리를 잘라도 재생돼요. 그리고 같은 우파루파끼리 장기를 바꿔도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체 재생이나 장기 이식에 관련된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생물이에요. 특이한 건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적응해버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유형성숙 동물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환경이면 이 모습 그대로 자라거든요. 생식기만 발달하면서 번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변태가 되느냐? 티록신이 중요합니다. 양서류의 변태는 티록신이라는 성분과 관련이 깊어요. 우파루파의 경우는 사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티록신을 분비하면서 변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은 해도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티록신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거죠. 올챙이에게도 그래서 강제로 티록신을 주입하면 금방 개구리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의 생명체는 변태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성숙되죠. 외형이 변하고 아름다워지고 튼튼해지고요. 수명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티록신의 영향으로 성체가 된 우파루파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변화를 강제로 겪은 우파루파의 성체의 모습입니다. 거의 괴물같이 변하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보통의 우파루파는 15년 정도 살아요. 하지만 티록신의 영향으로 변태 과정을 거치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성체가 되는데 오히려 수명이 주는 거죠. 마치 어릴 때 안 좋은 환경으로 범죄자가 되는 연쇄살인범들이 생각나는데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상적인 환경이었으면 평범한 우파루파처럼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환경에 놓인 아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갖기 쉽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할 경우 이렇게 티록신이 강제로 주입되고 변태된 우파루파처럼 괴물 같은 인간이 된다는 거죠. 우파루파나 인간이나 자랄 때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번 이야기의 주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쁜 환경에 처하면서 이 아이가 성격이 바뀌어요. 이렇게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5년 11월 29일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서 조타 히로시라는 남성이 태어납니다. 이번 사건 주인공이고요. 위로 형이 한 명 있어요. 내 가족이죠. 아버지가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목수였습니다. 엄마는 옷을 수선하는 미싱사예요. 부자는 아닌데 둘 다 부모가 성실해서 사는데 어려움은 없는 굉장히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히로시가 3살이던 1978년 10월에 할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사망하면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다 땅을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자식한테 다 땅을 줄 수 있을 정도면 꽤 재산이 많았던 건데 아빠가 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니까 아빠가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목수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 상속받은 땅을 팝니다. 이때 받은 돈이 2억 원쯤 된다 그래요. 1975년이니까 꽤 많은 돈인 거죠. 아빠는 일을 그만두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엄마가 보험 판매원으로 직장을 바꿔요. 그런데 엄마가 보험 판매원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명품이나 귀금속을 두르면서 다닌 겁니다. 이때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부모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저축 잘하고 가정을 유지했지만 할아버지 유산으로 갑자기 큰 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 개념이 무너진 거예요. 히로시가 중학생 때 부모가 도박에 빠지거든요.
빠칭코로 시작했는데 슬롯머신, 경마, 경륜, 경정까지 손을 안 대는 도박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도박 중독으로 그동안 모은 돈, 할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땅값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결국 사채에도 손을 댑니다. 히로시는 부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어릴 때부터 자기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공부했어요. 성적 잘 나왔고 유명 고등학교 입시 시험에도 합격합니다. 하지만 히로시 부모는 가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빚쟁이 피해 다니기 바빴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됐고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는 수 없이 히로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학교 성적이 좋았는데 자퇴하니까 담임교사가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라도 꼭 치러서 대학에 가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때 히로시는 이게 인생에서 가장 분했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빚이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빠 일 그만둔 지 오래됐고 엄마가 보험 판매했지만 명품 두르고 다니는 보험 판매원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실적 나오지 않고요. 내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히로시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17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요. 자식이 생활비 벌러 나가는 동안 부모는 그럼 뭘 했을까요? 1993년 11월에 아르바이트 나간 사이 집을 정리하고 부부가 도망갑니다. 이 뒤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부모 덕을 볼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은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식한테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도 그만두면서 생활비 벌러 나갔다 왔더니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빈집이 됐는지도 한동안 몰랐을 겁니다.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냥 사라진 것도 아니고 4천만 엔의 도박 빚까지 남겨뒀다는 거죠. 집도 없는 17살이 부모 도박 빚으로 4억을 갚으라는 건데 이때 히로시는 화가 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직 미성년자라 사정을 들은 거죠. 채권자들이. 빚 독촉을 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보다 나아요, 빚쟁이들이. 형이 있죠. 대학생이었고 집을 나와 자취 중이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생활비 벌어야 돼요. 학교 안 다니니까. 빠찡코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부모가 도박빚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또 가릴 처지는 아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격이 변한 거예요. 범죄 조짐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히로시는 형 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장과 신문 배달, 선박 제조, 주택 미장 등 14번 이상의 직장을 옮겼는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17, 18 이때인데 성인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994년에 초등학교 동창인 A라는 여성에게 갑자기 집책을 해요. 스토킹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만나달라는 편지 여러 번 보냈고 답이 없으니까 집에 전화도 겁니다. 부모에게 만나는 걸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허락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A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면서 돌려보냈거든요. 순순히 돌아는 가는데 그래도 정신은 못 차려요. 갑자기 형에게 A라는 대학생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거나 회사 면접을 보면서 대학생인 여자친구와 결혼 예정이라 결혼 자금을 좀 모으고 싶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A에게 집착한 이유는 초등학교 때 A가 먼저 자기에게 고백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A는 사건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히로시는 이상형도 아니었고 친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고백도 한 적 없는데 혼자 착각했다고 밝혔거든요. 아마 히로시가 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방법이 좀 잘못했죠. 거기에 어릴 때와 다르게 누군가를 책임질 만한 정신 상태는 아니었어요. 1년 뒤에 1996년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무작정 지역을 옮깁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죠. 그래서 노숙을 했고 슈퍼마켓에서 음식 훔치다가 붙잡히기도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서 소지품 검사하다가 칼이 나왔거든요.
히로시가 이게 호신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일본에서 칼을 소지하는 건 총도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날 현행범 체포됐고요. 벌금형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무임승차 전철 탈 때, 그리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했고요. 이럴 때마다 형이 매번 찾아와서 변상 다 하고 사과하고 뒷수습을 했습니다. 히로시도 자기가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1997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미국인들을 알게 됩니다. 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부러워 보였다 그래요, 생활하는 게. 자기 그러면서도 생각이 조금 정리되자 다시 신문 판매점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마음 잡고 사는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알 수 없는 행동을 시작합니다. 법원이나 외무성, 경찰청 등 여러 공공기관에 10통 이상의 알 수 없는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군데에 10통이면 100통 이상이 넘는 거죠. 당연히 편지들은 다 무시당했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히로시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가 원인이기도 했겠지만 이때부터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미국인들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나머지 일본인들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한 겁니다. 왠지 여유로워 보이는 미국인들은 노력했으니까 저렇게 여유로워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데 주변을 보면 다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런 데서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히로시가 공공기관마다 보낸 100통 이상의 편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게 목적도 모르겠고 알아듣기도 좀 힘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추한 인간들입니다. 이 추한 인간들은 가부키초에서, 지명이에요. 가부키초에서 인간으로 죽더라도, 동물로서 죽더라도, 생물로서 죽더라도,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강간과 폭행을 계속합니다. 존재, 물질, 동물이 갖는 근본적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능력을 개인이 가져야만 합니다. 이 추한 인간들에게는 기본적 인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유엔의 사무총장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게 있고요. 다음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심각한 정신장애, 기형아 분들은 모두 가부키초에서 만난 것이 원인으로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기로 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추한 인간들이 A라는 여자를 세상의 사람들과 저의 앞에서 강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싱 오케이는 사랑입니다. 브레싱 숨쉬다, 오케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엔의 사무총장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전 세계 대통령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기 뜻을 전해달라는데 대통령에게는 이미 보냈으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보내달라고 또 부탁을 해요. 자, 마지막 편지는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번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에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갑자기 화자가 바뀝니다. 도와주세요. 조타 히로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도 조타 히로시에게 강간당했습니다. 조타 히로시가 내 여자친구의 뱃속에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릅니다. 알아주세요. 유엔의 아버지들에게 말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형과 그리고 A를 언급하면서 편지가 끝납니다. 이게 자기가 여자친구인 척 하는 건지 형인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로시로 밝혀졌어요. 보낸 사람이. 성폭행에 관한 기록도 없거든요. 주변에. 이게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추한 일본인들은 앞으로 60년 뒤인 2057년에 모두 전멸할 것이라는 말과 자기 형이 추한 일본인들의 대표라고도 써놨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상해요,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내더니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요.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1998년 6월 24일에
$200만 들고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를 가버려요. 미국은 한 달 전부터 갈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우연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히로시가 스토킹한 A도 2달 전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에 있었거든요. 3시간 거리인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미국에 왔어요. 영어 할 줄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당연히 직업도 구할 수 없거든요. 무작정 오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보니 자기도 어떻게든 좀 될 줄 알았는데 생각 같지 않았던 거죠.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하거든요. 미국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여권을 찢어버린 겁니다. 신분 확인 안 되니까 검문해서 붙잡히고 일본 영사관에 보내졌죠. 여기서 보호를 받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로시는 일본에 돌아와서 다시 또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1999년에 자동차 부품 공장으로 취직합니다. 한 반년 정도는 잘 다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더니 신문 판매점에서 일을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문 판매점에서는 또 갑자기 성실하게 일하겠다면서 잘 다니고요. 신문사 일은 적성에 좀 맞아 보였습니다. 나름 성과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9월 1일에 처음으로 늦잠을 자서 아침 신문 배달에 지각하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신문 판매점 소장이 휴대전화를 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로시의 사회성을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번호를 소장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일 마주쳐요. 물어보는데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끈질기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알려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굉장히 알려주기 싫었다 그래요. 왜냐면 히로시가 술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항상 회식 때마다 술을 자주 줬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걸 요구하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턱 잡고 강제로 부은 것도 아니에요. 히로시 시각에는 이런 게 노력하지 않는 일본인에 제일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극단적인 분노를 느낀 겁니다. 전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날 밤 10시 4분이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휴대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히로시는 낮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줬던 그 회사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엄청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일찍 자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전화 한 번 걸려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를 혼자 방에서 씩씩거리다가 새벽 1시가 돼서 A4 용지 한 장을 꺼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글을 쓰는데 내용이 나 외에 병신들을 죽인다. 나도 병신들을 죽인다. 바보. 지금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야. 그리고 2시간 더 있다가 새벽 3시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방문에 써 붙이고 휴대전화를 끈 뒤 집 밖을 나옵니다.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요. 누가 걸었는지 모르는 전화 한 통 때문인 거예요. 잘못 걸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의 짓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일이 밖에 나가서 시내를 가는 겁니다. 이케부쿠로라는 역 근처인데요. 여기서 햄버거를 먹어요. 뭔가를 막 생각하더니 갑자기 칼, 도마, 망치, 드라이버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이버와 도마는 사자마자 또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같이 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칼과 망치를 가지고 다녔어요. 3일간 주변 호텔에서 지냈고 낮에는 계속 역 근처에 나가서 범행을 저지를지 말지를 생각했는데 이때 형이 있으니까 고민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평소 친형을 노력하지 않는 추한 일본인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자기가 사건을 저지른 이후가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1999년 9월 8일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이케부쿠로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은 뒤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로 하죠.
이 사건이 만화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할 장면입니다. 들고 있던 가방에서 망치와 칼을 꺼내요. 한 손씩 쥐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거죠. 대낮에 사람들 다니는 시내 길거리에서 이러는 겁니다. 경찰 신고로 얼마 안 가서 붙잡혔는데 이날 2명 사망했고 6명 다쳤거든요. 히로시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을 나오고 사무직을 하고 싶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모두 노력하고 있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했지만 내 노력은 결코 평가되지 않았고 그래서 화가 났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18일 도쿄 지방법원이 사형을 선고했고요. 상고했어요. 고등법원은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인하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나도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합니다. 일본이 사형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실질적 폐지 국가는 아니에요. 지금 히로시가 도쿄 구치소에 있습니다. 여기가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7곳 중에 제일 많이 집행하는 데예요. 일본이 1993년부터 기록을 보면은 지금까지 130명을 사형했거든요. 그 중에 도쿄 구치소만 50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20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은 지금 다들 사형 폐지하는 분위기고요. 도쿄 구치소라고 해도 최근 3년간은 1명밖에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당분간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형이 또 미리 공개되지도 않아요. 사형 대상자들이 돌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하는 당일에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티록신을 맞은 인간 우파루파죠. 조타 히로시의 이케부쿠로 묻지마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범행 내용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고요. 대낮에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도 많았고 주변에 신고가 금방 돼서 범행 과정이 길지는 않습니다. 히로시 관련된 이야기 더 하자면은 확실히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체포되고 아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것도 이상합니다. 나는 조타 히로시교의 신이나 교주가 아니라 선교자입니다. 신앙이 되는 존재는 없고 제 이야기를 알아주는 것이 목적인 종교입니다. 오카야마의 제 본가를 조타 히로시교의 예배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보낸 겁니다. 망상이 심각하죠. 근데 그 집은 그 본가, 예배지로 하겠다는 거기, 부모가 도망가고 3년 만인 1996년에 경매로 팔렸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도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과 생각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재판 당시 변호사는 이런 점을 활용해서 심신상실 상태로 책임 능력이 없다는 변호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히로시가 5일에서 7일 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고요. 친형을 생각해 범행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일본이 특히 이 막연한 사회에 대한 분노 이렇게 저지르는 묻지마식의 범죄가 꽤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대다수가 히키코모리적 성격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는 히키코모리를 집에 운둔해 취업이나 취학, 가족 이외의 타인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구축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생각하긴 어렵다는 시각이에요.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재판에는 그래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 조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히키코모리가 된 가장 큰 이유 3가지가 취업 실패, 취업 후 직장 적응 실패, 그리고 질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질병은 히키코모리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사회와 단절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질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와 히키코모리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신체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밖에 없는데 정작 정신질환으로는 또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키코모리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료는
일본의 실업률이 2021년 4월 기준에 2.8%입니다. 한국에 비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왜 취업 실패와 직장 내 적응 불가를 히키코모리의 원인으로 보냐는 겁니다. 먼저 취업 실패를 이야기하자면은 일본의 취업 시스템을 좀 알아야겠죠. 좀 복잡한데 대다수의 기업이 일본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구인을 한다고 그래요. 회사마다 조건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신규 졸업자 채용이라는 부분이 같아요. 그 해에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 이게 한국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면은 회사가 2020년도에 직원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2021년 3월에 졸업하는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 졸업 1년 전에 미리 이력서를 내면서 면접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 뽑히는 학생은 학교를 더 1년 다니면서 계약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내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졸업하면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신입사원들이 첫 출근하는 방식이죠. 예외도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일본이 이런 식의 방식을 전통적으로 써요. 보통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자면 내정을 받아야 되는 졸업 1년 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내정을 못 받고 졸업하면은 기졸자가 됩니다. 회사들이 졸업 3년까지는 기졸자도 신졸자처럼 뽑기는 해요. 하지만 이 기간에도 취업을 못하면 회사도 더 이상 뽑을 의사가 없습니다. 새로 졸업하는 신규 졸업자들 뽑기 바쁜데 이미 졸업해서 몇 년 지난 사람을 뽑지는 않죠. 사실상 취업 불가능 상황이 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아마 기졸자들은 면접을 보게 되면 왜 3학년 때 내정되지 못했냐는 이걸 첫 질문으로 듣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졸업 후 3년간 3번의 취업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기간은 신졸자 채용 때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통 한 번 떨어지면은 같은 회사에 다시 지원도 안 돼요.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채용이. 그래서 일본은 취업이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3년을 놓친 기졸자가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신졸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자니 일본 회사는 나이 제한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은 아예 취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졸업 예정자들은 한 번의 신졸자 채용에서 어떻게든 내정 받아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는 취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은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창업 아니면 아르바이트밖에 없습니다. 이게 취업 실패와 직장 내 적응 불가의 원인이고요. 방 안에 숨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히키코모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조타 히로시가 검거되고 나서 자기는 평범하게 대학 나와 사무직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로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규 졸업자가 되려면 최소한 전문대라도 나와야 하는데 집안 문제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니까 이 사람은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또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고 전혀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만, 이러한 사람만 히키코모리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직자 비율입니다. 2019년에만 7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9이 넘어가는 무직자까지 일본 전체를 보면은 지금 200만이 넘습니다. 실제로 히키코모리 같은 성격을 가졌거나 여러 이유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경우까지 여러 상황 생각해 보면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집안에 틀어박혀서 사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만 히키코모리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시각이고요. 이런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제도도 거의 없다는 게 또 문제거든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로 이끌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위한 취업 알선이나 직업 훈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사원으로 써주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또 직장 내 적응 불가능, 이렇게 퇴직하고 또 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각 자체가 개선돼야겠죠. 히키코모리 하면 왠지 좀 지저분하고 음침하고 방 안에 숨어서 집도 더럽고 게임이나 할 것 같고 여드름 나 있고 안경 썼을 것 같고 뭐 이런 이미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영향인 건데 실제로는 다 그렇지 않고요.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일본 내 취업 문제에 관련된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링크 해두겠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이상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필수적이라고 볼 정도로.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0이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만 하는 거죠. 계속 시스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굉장히 상투적이고 뻔한 말인데 그걸 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